당뇨 졸업하신 분들도 이 공복혈당 달력이 졸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었던 꿀팁이다라고 꼽아주실 만큼,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과 해보니까 결국 세 가지는 공통적이더라고요. 이 공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몸에 나타나는 당뇨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래 당뇨 하면 3다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뇨 다음 다식이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자꾸 먹거나 갈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꾸 허기져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이런 3다 증상이 있는데, 요새는 혈당을 좀 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혈액검사를 했다든지, 그럴 때 당뇨를 좀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다 증상은 혈당이 좀 꽤 높아야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새는 무증상 당뇨가 많아요. 이런 3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혈당 수치를 재보면 높은 이런 무증상 당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3다 증상을 자각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외에도 예를 들면 최근에 유독 좀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밥 먹으면 졸리는 식곤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좀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 수치로는 공복혈당이 100을 넘어가면 전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6을 넘어가면 당뇨이기 때문에 126이 넘어갔다, 식후혈당이 200이 넘어갔다, 이때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당뇨로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요. 100에서 126 공복혈당 기준으로 이 사이일 때, 식후혈당은 140에서 200 사이, 이 사이일 때 오셔야 그래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 오시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언도 받고 관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혈당은 내가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는 수치인데, 혈당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 체온이나 혈압도 계속 수시로 변하잖아요. 혈당도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하고 있고 흐름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혈당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로 진단을 하는 거고, 약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 그 용량을 결정할 때도, 처방을 결정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용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당화된 혈색소거든요. 그래서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과 얼마만큼의 당이, 포도당이 결합되었는지,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숫자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혈색소의, 이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는 한 3개월 정도 평균 수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좋겠고, 그럼 혈당은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식후혈당보다는 공복혈당이 조금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잴 때는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후혈당은 덜 먹고 운동 좀 더 하고 활동하면 혈당 좀 낮아지거든요. 눈속임이 가능한데요. 공복혈당은 8시간 공복 후에,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혈당이기 때문에 비교적 음식과 운동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게 공복혈당이라서, 공복혈당을 중심으로 관찰하시면 일상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아직 정상인데 혈당만 높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처음에 당뇨가 오기 시작을 할 때 공복혈당이 먼저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내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당뇨까지 나아간 게 아니면 당화혈소 검사했을 땐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복혈당만 높아요. 그래서 집에서 재는 공복혈당, 혹은 건강검진을 하면 공복혈당을 재잖아요. 그때 재는 숫자가 정상 범위보다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소는 정상인데 공복혈당만 높다, 이게 바로 내당능 장애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는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소는 높다, 이러면 내가 혈당이 좀 거짓말일 수 있어요. 당화혈소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화혈소는 3개월 평균값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이게 중요하고요. 혈당은 내가 예를 들면 식후혈당이 정상 범위다, 이거는 내가 눈속임으로 뭔가 좀 억지로 낮췄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음식을 좀 덜 먹고 운동 더 많이 하고 탄수화물 일부러 막 요만큼밖에 안 먹고 이러면 식후혈당 정상 범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식후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당화혈소가 높다면 당화혈색소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약 먹지 않고도 혈당, 당화혈색소를 정상 수치로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정상 수치라기보다는 관해 수치, 관해 기준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뇨약 다 끊고 정상 범위 완치까지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당뇨약을 다 끊고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관해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관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심장질환 위험은 뭐 한 40%, 그다음에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들거든요. 관해를 목표로 6.5% 미만을 목표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관해되는 게 사실 초기일수록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젊을수록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뇨 진단 받으면 초기에 나 관해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연령이 높거나 오래된 당뇨는 그러면 관해가 안 되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은 좀 더 투자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진료를 해보면 70대에 오셨는데 당뇨 다 끊고 4개월 만에 졸업하신 분도 있었고, 10년 된 당뇨여서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7개월 만에 졸업하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젊을수록 초기일수록 빠른 건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뇨를 관해하기 위해서 꼭 관해를 목표로 잡고 졸업을 목표로 잡고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은데요.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은 C4.6에서 5.3까지 당뇨약 4알을 끊고 4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이 있는데,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라서 사실 기억에 남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70대 환자분은 서울 성북구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당뇨약을 다 끊고 또 4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던 분이라 또 기억에 남고요.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시면서 당화혈소가 10%가 넘었는데 나중에는 5점대로 내려가면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고야 알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말 실천을 몰입해서 하십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몰입해서 내 생활을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뇨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인데요. 일단은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물은 탁상 달력입니다. 여기에다가 공복혈당 달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공복혈당을 재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적으세요. 공복혈당을 쭉 적다 보면 평소보다 높은 수치, 평소보다 좀 낮은 수치가 보일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유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왜 높지?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은 날, 내가 어제 뭘 특별하게 했길래 높아졌지? 공복혈당이 낮은 날은 어제 내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혈당을 좀 낮춘 거지?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보여요. 공통적인 게 보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자면 혈당이 낮은데 이 시간에 자면 높네, 이만큼 자면 낮은데 이만큼 자면 높네, 라든지 저녁밥은 어떻게 먹으면 낮은데 뭐 고기를 먹으면 높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꾸 관찰하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자꾸 내가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생활 수칙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하고, 당뇨 졸업하신 분들도 이 공복혈당 달력이 졸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었던 꿀팁이다라고 꼽아주실 만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과 해보니까 결국 3가지는 공통적이더라고요. 이 공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 외에는 진짜 다 안 돼요. 물 외에 내가 사과 한두 조각, 뭐 견과류 조금 먹었더니 공복혈당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나는 좀 허기져서 살짝 먹었는데 혈당이 높아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밥 먹으면 3-4시간은 절대 금식, 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은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간과하세요. 하지만 공복혈당을 관찰해보면 이렇게나 수면이 중요하구나를 스스로 깨달으시더라고요. 11시 전에, 최소 12시 전에 주무시고 7-8시간 자는 것, 이게 거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굉장히 빨리 자고 많이 자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3번째,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대신에 또 체력에 맞아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관찰을 해야 이런 개별적인 개체의 특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